다유, 네. 다유, 예. 권수연, 권수연, 예, 김미정, 네. 박문영, 예, 최무타, 네. 권효정, 네. 홍범태, 조금 늦으신다. 정재용, 예, 오늘 못 오신다고? 네. 하면 돼. 아, 늦게 오신. 박정희, 네. 고유리, 김성희, 네. 이승아, 최재혁, 네. 장경미. 네. 오케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척조를 배우면서 경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이걸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우리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지금 브랜드 마케팅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우리 이제 수업명은 전략 브랜드명이지만 실제로는 브랜드 마케팅을 배우는 거죠. 브랜드 마케팅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해서 쭉 설명을 다 드렸고, 브랜드 마케팅을 공부하기 전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두 개의 그림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두 개의 그림을 그려줬어요. 기억나시죠? 응?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케팅 설명하면서 경영 철학의 변천 과정을 경영 철학,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경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그 경영 철학이 5단계로 이렇게 변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크게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보면 경영 철학이 경영자 중심의 어떤 철학에서 결국 이게 마케팅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소비자 중심의 경영자 철학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경영을 바라보는 시점, 경영을 바라보는 관점이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다르듯이 브랜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브랜드라는 것을 경영자가 바라보는 브랜드가 있고 소비자가 바라보는 브랜드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영자 관점에서의 브랜드, 요거는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는 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랜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막 혼동돼서 쓰이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하고 고객은 어때요? 같은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소비자는 뭐냐면 하여튼 그 생산자가 아니면 다 소비자예요. 근데 고객은 뭐냐면 여러 가지 소비를 하는데 내가 물건을 생산했어도 우리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구매를 한 적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고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브랜드는 소비자 관점이 아니고 이게 고객 관점입니다. 고객 관점. 근데 번역들이 소비자 관점에서의 브랜드 자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커스터머 베이스드 브랜드 에쿼티라고. 그러니까 고객 기반의 브랜드 자산인 거지. 그러니까 번역은
소비자 관점의 브랜드 자산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영어로는 커스터머 베이스드 브랜드 에쿼티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거의 그냥 소비자 관점이나 고객 관점이나 거의 같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가 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CBBE라는 거, 여기요. CBBE라는 게 소비자 관점에서의 브랜드 자산, 고객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결국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뭐라 그랬냐면 브랜드 날리지다. 브랜드 지식이라고 얘기했고, 이 브랜드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그림이 기억이 나야 돼요. 브랜드 지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브랜드 인지도하고 브랜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브랜드 인지도 영어로는 awareness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는 이미지 그대로 써주는데 중요한 거는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은 브랜드 자산 가치가 높으려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높아야 이렇게 표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는 긍정적이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논문 쓸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논문에 이렇게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으면 여기 종속 변수가 예를 들어서 태도 그러면 A인 경우가 B인 경우보다 A하고 B를 비교를 했는데 A인 경우가 B인 경우보다 예를 들면 태도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태도가 높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태도가 높다라는 말은 비문이야, 비문. 그러니까 뭐죠? 우리말 체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태도가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가설을 쓸 때 말이죠. 태도가 더 높을 것이다. 태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말이듯이 여기도 브랜드 인지도는 높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브랜드 이미지는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즘은 이게 정치가들이 문제야. 정치가들이 자꾸 정확한 워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져다가 막 우겨.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계속 언론을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인가? 이렇게 혼동을 가져와요. 요즘은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져다가 그걸 해석을 막 붙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하고 좀 안타까워요. 어찌됐든 브랜드 이미지는 긍정적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브랜드 인지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인지야, 인지. 아는 거는 두 가지 아는 게 있다 이랬는데요. 그래서 안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아니까 떠오른 거지. 그렇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회상이라는 게 있고 리콜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참 말이 어려워요. recognition인데 그러니까 재인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인지하다. 이거는 뭐냐면 떠오르지는 않았는데 그 브랜드를 보면 이 브랜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알아보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떠올린다, 회상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해. 제인이라는 것은 알아본다. 한글로 얘기하면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다시 하면 이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인지도처럼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왜냐하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즉 데피니션이 어렵단 말이야. 그 데피니션을 어떻게 해놓냐면 a set of associations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또는 a combination of associations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상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는 원래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야. 그래서 브랜드 연상들의 집합을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고, 또 브랜드 이미지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연상의 종류가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연상의 종류가 있다. 그리고 연상의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높다, 낮다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말에 부정이라는 걸 알겠는데, 반대라는 건 알겠는데, 브랜드 이미지에서의 긍정적이라는 말은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라고 해요. 첫째는 페이버라고 해야 돼. 호의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스트롱해야 되고, 강력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유니크해야 돼. 독특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이 브랜드 이미지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요 연상들은 말이에요. 연상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속성에 관한 연상, 그리고 편익에 관한. 지금 윙 소리 나죠? 네. 내가 이명인가 아니지? 지금 되게 갑자기 긴장했어요. 순간적으로. 순간 아예 마이크를 꺼야 돼. 여기 켜져 있어요. 자, 괜찮아요. 네. 편익과 관련된 영상이 있고, 기업 자체에 대한 이 브랜드가 속해 있는 기업에 대한 연상을 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 속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속성이 그러니까 프로덕트 릴레이티드 애트리뷰트가 있고,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된 속성이 있어. 제품 관련 속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제품의 범주가 뭐냐? 카테고라이제이션 거예요. 카테고리가 뭐냐? 그러니까 범주라든지, 이렇게 할까요? 범주라든지, 또는 그 제품 자체의 속성, 제품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의 품질, 가격, 이런 것들은 제품과 관련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릴레이티드 애트리뷰트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제품과 관련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품이 관련되긴 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속성이 있다고. 제품과 직접 관련 없는 속성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브랜드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그냥 상표로 생각하면 안 되고, 브랜드를 뭘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브랜드 퍼스널리티라는 걸 했다.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있고, 또는 이 브랜드를 어느 때 사용하는 브랜드냐, 그래서 제품의 사용 상황을 다른 말로는 그 제품의 용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그 브랜드를 누가 사용하느냐, 사용자가 누구냐, 사용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할 때의 느낌은 어떠냐, 느낌이나 경험 이런 것들 있죠. 느낌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속성이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편익은 우리가 네 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 자, 우리가 functional benefit이 있고, 기능적 편익, 상징적 편익, 그 다음에 경험적 편익, 사회적 편익,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지식, 이 그림을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이제 우리가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건 뭘 배우는 거야? 브랜드 마케팅을 배우는 거라고. 마케팅은 누가 하는 거야? 기업이 하는 거지,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거냐, 브랜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를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요 그림과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림이 요 그림을 반드시 같이 기억해야 자, 기업 입장에서, 기업 관점에서의 브랜드는 결국 브랜드 마케팅이 되는 거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커스터머 베이스드 브랜드 에쿼티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미지가 소비자 관점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나는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걸 뭐라고 용어를 쓰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그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브랜드 정체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만약에 설문조사를, 브랜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 당신 회사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당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누구한테 쓰는 거야? 기업한테 쓰는 거라고. 소비자한테 쓰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내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말해서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싶은 이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경영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거를 좋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긍정적으로. 근데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게 되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핵심적인 몇 가지만 내가 소비자에게 그걸 심어주려고 노력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심어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중에서 가장 내가 핵심적으로 심어주고 싶은 걸 찾아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랜드 컨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컨셉. 브랜드 컨셉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 브랜드 컨셉이 네 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브랜드 컨셉 네 가지가 뭐냐? 요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나는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에서 기능적 편익을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가는 거야? 기능적 브랜드 컨셉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컨셉을 기능적인 것만 뽑아내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나는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상징적인 편익을 느꼈으면 좋겠어. 즉 말해서 우리 브랜드를 달고 남한테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그렇게 인식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상징적 브랜드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마케팅 노력을 해서 이 이미지가 상징적 브랜드, 상징적 편익이 뭐하도록 연상되도록 만드는 거야. 연상되도록. 이미지를 바로 심어주는 게 아니고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연상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 이미지고 여기 브랜드 컨셉은 브랜드 편익이라는 거야. 연상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걸 내가 상징적인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 가지고 요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면 그게 뭐예요? 결국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름jet 브랜드 컨셉이 실현된 거지.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경험적 브랜드 컨셉 또 그다음에 뭐 사회적 브랜드 컨셉 이렇게 컨셉을 다 담을 수가 있어. 컨셉을 도출했으면 요 컨셉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야? 브랜드를 만드는 거야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오늘 시청에 갔는데 홍보팀에서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구미에 무울이 말이에요. 무울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무울면이라는 데가 거기가 표고버섯을 가지고 그동안에 축제를 해왔단 말이야. 표고버섯 축제를 계속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표고버섯 농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없어. 그래서 표고버섯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표고버섯이 안 나와. 문제는 큰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농산물 축제로 만들겠다니. 농특산물 축제를 하겠다니. 그래서 그 축제 이름을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아니 그 축제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인식되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축제이기를 바라는데요. 이걸 내가 물어봤어. 없어 그게. 그건 브랜드명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영역하는 사람들이 연구 과제 해가지고 돈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냥 브랜드 이름 줘달라 그러면 그냥 브랜드 이름만 줘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먼저 당신 이 축제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인식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서 특히 뭐에다 초점을 맞출 건지 컨셉을 도출한 다음에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무울이 그럼 농특산물 축제 이렇게 해갖고 그럼 무울에서 축제를 표고버섯을 갖고 축제를 해왔는데 농특산물 축제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게 무울면에서 나는 농특산물만 할 건지 그러니까 무울 관점에서 무울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은 건지 구미의 농특산물이 어떤 거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은 건지 이런 거 먼저 결정을 해야 돼. 그다음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이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특용작물 예를 들면 그거에 초점을 맞출 건지 먼저 뭐가 생겨야 돼?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생겨. 그게 없으면 브랜드 명을 짓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수 가르쳐주고 왔어. 한 수 가르쳐. 자,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브랜드 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브랜드 명. 그래서 브랜드 명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브랜드 관련 요소들, 그러니까 브랜드 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들을 브랜드 요소라고 해요. 브랜드 요소, 브랜드 요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브랜드 명도 있고, 또 심벌도 있고, 뭐 로고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브랜드 요소를 만든 다음에 요걸 가지고 뭐예요?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 브랜드를 알게 만들어야 돼. 브랜드 인지도를 먼저 높여야 돼.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인지도를 뭐를 하고 포지셔닝 전략을 쓰고 포피를 가지고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해. 브랜드 포지셔닝. 포지셔닝을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으면 이제 브랜드 지식, 즉 말해서 브랜드 그림이 우리가 하고 싶네. 소비자의 브랜드 지식인 뭐가? 브랜드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은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브랜드 네이밍 해주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돈 받으려고 브랜드 네이밍만 자꾸 얘기해. 브랜드 명이 안 좋다. 브랜드 명이 안 좋은 명,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 안 좋은 거지.
그렇지만 브랜드라는 것은 내가 자산 가치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름만 잘 졌다 그래서 브랜드가 자산 가치가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많은 사람이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알더라도 또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인식하게 만들고 요게 쌓여서 브랜드 자산 가치가 구축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거의 파워포인트 안 보여줄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자꾸 파워포인트를 해주면 파워포인트에 너무 의지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린 요 그림은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 그림은 없어요. 이거는 데이비드 아커라는 사람이 논문에다 발표를 한 거고 브랜드 자산이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걸 제가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거는 제가. 근데 데이비드 아커도 조금 비슷하게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 아커가 소비자 관점에서의 고객 관점에서 CBD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학자가 이제 브랜드에 관련 학자가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켈러가 스트래티지 브랜드 매니지먼트라는 전략적 브랜드 관리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요즘은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피라미드 모형이 나와요. 피라미드 모형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그 책에 나온 걸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보여주지 않아요. 요거 다 설명했던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또는 근데 영어로는 커스터머 베이스드 브랜드 에쿼티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려면 페이버를 해야 되고 스트롱해야 되고 유니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라는 단어는 따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연상들이 결합이 돼서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연상들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속성이 있고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편익에 보면 기능적 편익, 상징적 편익, 경험적 편익, 사회적 편익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상이 있고 요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상들의 결합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켈러의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결국 우리 소비자 아니 사람들의 머릿속 그러니까 메모리 기억에는 그냥 이렇게 기억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사물에 대한 기억이 그냥 그 사물에 대한 하나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상들이 네트워크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이제 애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이게 어소시에이티브 네트워크 메모리 모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상적 네트워크 기억 모델 모형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메모리는
되잖아요. 이 애플 브랜드의 연상들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애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유저 프렌드, 뭐 맥킨토시 그 애플에서 만드는 컴퓨터잖아요. 맥킨토시 이노버티브, 혁신적이고 애플의 로고, 그 다음에 쿨하다,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래픽스에 강하다, 아이팟, 프렌들리, 데스크탑 퍼블리싱, 펀, 에듀케이션, 뭐 이해도 사람마다 다르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요게 하나하나의 원으로 그려져요. 원으로. 이렇게. 그럼 이런 연상들, 이렇게 원에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노드.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걸 노드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드예요. 노드. 그리고 이것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이 선을 뭐라고 얘기하면 링크라고 얘기합니다. 링크.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은 노드와 링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빅데이터를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뭐 여러분 중에는 공부할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 빅데이터를 공부하다 보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뭐냐면 이런 노드에 들어가 있는 것들끼리 얼마나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느냐, 줄이 많이 그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그 연관관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 연관관계가 강하냐 약하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노드와 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런 연상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연상들을 카테고라이제이션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 관점에서의 브랜드 마케팅과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단 말이야. 자,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가 긍정적이다. 그 브랜드 이미지가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에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BI라고 얘기합니다. 연상들 중에 Benefit Association이 있었단 말이에요. Benefit Association에 그 베니핏하고 이 브랜드 컨셉하고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컨셉을 가지고서 뭘 만든다고요? 브랜드 구성 요소를 가지고 브랜드 이름도 짓고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브랜드 포지셔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브랜드 포지셔닝은 뭘 가지고? 포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고 나면 브랜드 이미지가 긍정적이 되도록 그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시겠죠? 요 두 개의 그림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찾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흥이 가능해져요.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보여줄 거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켈러가 여러분 책에 책에 나와요. 켈러가 주장했던 책에 있는 거는 이걸 막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해. 그래서 이걸 원래 켈러가 주장했던 모형은 이겁니다. 이거 켈러가 주장했던 거는 그 켈러가 주장했던 걸 제가 따왔어. 그 전략적 브랜드 관리 책. 여러분 책은 번역이 여기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 이제 요거까지 들어가 있는 모형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계속 영어로 전부 다 이렇게 브랜드 셀리언스는 뭔지 켈러가 직접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옮겨놨어.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설명한 거라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너무 많이 나왔다고 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써보겠습니다. 또 자꾸 눈이 그리 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요 그림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브랜드는 사람이다. 내가 그 브랜드와 관계가 좋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나는 네가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너와 내가 거의 같은 사람이 될 정도로 친한 경우도 있고, 아예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관계란 말이에요. 브랜드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친한 관계가 되면 그걸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맨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고, 그걸 우리 그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랜드 리조넌스 상태에 있다. 리조넌스라는 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공감대. 아시겠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책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책들 다 준비해 왔죠? 책을 준비해. 이 대답이 시원찮아. 책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수업 안 나가요. 응? 책이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뭐가 안 돼? 배송이 안 책이 없으면 수업이 안 돼. 자, 일단은 제가 그 목차만 좀 이걸로 설명을 하고,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 의지를 많이 해. 그래서 뭐 굳이 책을 막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AI도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AI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결국 사고를 해야 되는데 자꾸 AI에 의지하다 보면 노래방 기계꼴이 날까봐 두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래방 기계 나온 뒤로 우리가 노래를 전체를 외우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게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가서 읽으면 되니까. 근데 너무 AI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과제만 주어지면 자기가 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다가 도움을 받는 건 괜찮은데, 아예 문제가 주어지면 바로 AI로 달려가요. 그 AI에서 출발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출발이에요. 우리가 시작이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하는 거야. 이제 AI에 너무 의존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학원에서만큼은, 특히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가능한 AI는 맨 마지막에 약간의 도움을 받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파트 1부터 해가지고 파트 5까지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3장,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수업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이거는 마케팅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요약해 놨기 때문에, 너무 지역적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빨간색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파란색은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챕터 7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챕터 9으로 간단 말이야. 챕터 9, 그 다음에 챕터 11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챕터 8으로 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순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챕터 1을 끝낼 건데, 자 여기 보면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이렇게 쭉 나오고, 브랜드 전략에 보면 이거 브랜드 전략 누가 짜는 거예요? 브랜드 전략 누가 짜? 그냥 이제 기업이 짜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거기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브랜드 컨셉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그 다음에 브랜드 컨셉을 도출해서 브랜드 명이나 로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얘기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브랜드 전략에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 자산의 구축 및 측정. 브랜드 자산은 누구한테 구축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근데 브랜드 자산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내가 소비자에게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고 싶어. 그러려면 뭘 높여야 돼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상을 높이거나 제 이름을 높이면 되겠지.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연상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 관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브랜드 자산이 만들어졌으면 이 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브랜드를 새로운 신제품으로 똑같은 브랜드를 갖다 써먹는 거예요. 이미 브랜드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브랜드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 확장. 이해하시겠죠? 그럼 브랜드 확장은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 브랜드 익스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관리 이렇게 배우고, 거기까지 배우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 거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교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보시고요. 내가 교재를 세 권을 하나 갖다 놨는데 없어졌어요. 한거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 무슨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책을 다 나온 거예요. 진행 시간 가지고 왔는 거. 자, 여러분 책 가져오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를 봅니다. 6페이지. 자, 이 책의 내용을 다 읽어가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6페이지에 보면 파워 브랜드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워 브랜드란, 그러니까 강력한 브랜드란 어떤 브랜드냐? 강력한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소비자에게 자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자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라는 건 뭐예요? 인지도가 높고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겠죠. 결론은 나와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결론을 두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거기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이 100년 가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도 안 돼요. 100년 가는 기업이. 우리가 기업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게 계속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100년 이상 가는 굉장히 오래 가는 기업들을
초우량 기업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초우량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렇습니다. 초우량 기업이란 고객 만족을 통해서 기존 고객들의 지속적인 반복 구매를 확보한 기업. 여기 초우량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통해서 기존 고객들의 지속적인 반복 구매를 확보한 기업.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경영에 대한 정의 우리 지난 시간에 노트 정리하라고 했는데 노트 정리하는 걸 잠깐 봐보세요. 그러면 기회앤센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게 경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지속적이라는 거는 그 지속적이 되려면 소비자가 한 번만 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재구매가 이루어질 조건이 뭐였냐면 가격보다 만족이 높아야 됐습니다. 첫 번째 구매할 때는 뭐였어요? 가격보다 기대가치가 높으면 처음에 사게 되고 가서 써본 다음에 만족을 느끼게 되면 재구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재구매가 반복이 되면 나중에 뭐가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브랜드 충성도가 생긴다고 했죠. 우리 브랜드 마케팅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충성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 브랜드 자산에서는 캐너라는 사람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형성 이퀄 뭐라는 얘기야? 충성도가 생겼다 이 얘기. 그러니까 지속적인 구매를 한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족을 높여서 기브앤테이크가 일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슨 활동이라고 했어요? 마케팅 활동이라고 했잖아. 원가를 낮추는 활동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산 운영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객 만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런 얘기예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만족을 높이고 지속적인 반복 구매를 확보한다. 그 말은 충성도를 확보한 그런 기업들이 초우량 기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이 책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말 그대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거기다 밑줄 거기. 그래서 확보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파워 브랜드의 개발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실현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궁극적인 건 뭐다? 결국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십니다. 9페이지로 가. 9페이지. 자, 9페이지에 보면은 브랜드 자산의 의미와 전략적 중요성 이렇게 나오면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브랜드 자산 그러면서 브랜드 에쿼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브랜드 자산이라고 읽고 브랜드 에쿼티라고 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게 회계학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거죠.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쪽이 뭐였어요? 이쪽이 자산, 여기로 우리는 차변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이쪽을 대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산이 있고 이렇게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게 되죠. 자산은 영어로 뭐예요? 에셋이고요. 자본은 에쿼티라고 해요. 그러면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 에쿼티라고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브랜드 자산에서 브랜드 때문에 생긴 부채를 떼고 난 나머지가 브랜드 에쿼티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걸 봅니다.
우리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브랜드 자산이란 밑줄 그어보세요. 브랜드 자산이란 브랜드의 이름, 상징과 관련하여 형성된 자산의 총액에서, 자산 동그라미 치시고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동그라미 치시면 부채를 뺀 것이다 이렇게 적용했잖아. 그러니까 브랜드 에쿼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브랜드 에셋이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논문을 브랜드 에셋으로 영어로 브랜드 에셋이라고 써. 큰일 납니다. 해외에 나가면 창피해. 자, 뺀 것으로 자 브랜드 자산이 높다는 것은 결국 그 브랜드를 부착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브랜드를 달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기업과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다. 이해하시겠죠? 브랜드를 달아가지고 가치가 그만큼 증가했으면 그것만큼이 브랜드 자산의 가치다. 이해하시겠죠? 자, 10페이지를 가면 2018년 세계 20대 브랜드 가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거기 밑에 그 밑에를 먼저 보봅니다.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브랜드 자산은 밑줄 쫙 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치시고 고객의 관점 동그라미 치시고 고객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그럼 고객의 관점에서 정의됐다는 얘기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그죠?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좀 풀어서 쓰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 이미지가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독특하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네. 자,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냐면 고객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에 의해서 창출되며 그러니까 브랜드 자산의 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충성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고객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인지도 동그라미 치시고 강력하고 호의적인 이렇게만 써졌는데 강력하고 호의적이고 독특한 집어넣으세요. 강력하고 호의적인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강력하고 거기 사이에다 뭘 집어넣겠어요? 독특하고 호의적인 브랜드 이미지로부터 형성된다. 이렇게 하면 요 그림이 완성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12페이지를 가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비즈니스 위크지와 그 다음에 인터 브랜드 그룹은 공동으로 매년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자산적 가치를 발표 거기까지 밑줄을 그어놓고요. 그러면 인터 브랜드 특히 이제 뉴스 위크지나 인터 브랜드에서 매년 글로벌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순위를 쫙 나열을 해줘요. 근데 아까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2018년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 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럴 때 활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자, 그래서 인터넷에 가가지고 글로벌 브랜드 자산 가치를 이렇게 치시면요. 글로벌 이렇게 보면 글로벌 브랜드 자산 가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쭉 정리가 되고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인터 브랜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2023 2023년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장 최근 거 24년 거를 한번 보죠. 아유. 24년 거를 한번 보자는데요. 24년 여기 있네.
여기 보면 그림보다는 불. 2023년 인터브랜드 2024년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애플이 작년에 24년에 글로벌 브랜드 자산 가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삼성이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요즘 주가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글로벌 브랜드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기 100대 기업에 보통 3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현대, 그 다음에 기아, 100대 기업 빼놓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이제 책을 개정하면 이런 것들만 여기다 바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 책을 써도 좋은데 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가지고 그 글로벌 브랜드의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자, 두 번째 단락에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특징은, 자, 다음 줄에 대부분 단일 전문 업종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는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 가지만 하는 기업들이고, 그래야 뭐가 브랜드 이미지가 명확해지고 그렇겠죠. 왜냐면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희석되잖아, 이미지가. 그래서 단일 전문 업종으로서 브랜드 이미지가 명확하고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갖고 있더라. 브랜드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브랜드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봤더니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아랫줄에 결국 핵심 사업 영역에만 마케팅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도 사실은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산업대학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교수님들이 막 여러 가지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들어야 되는 건 학부 단계에서 해야지. 그럼 대학원부터는 뭐냐면 이제 조금씩 전문 분야로 들어가야 돼. 이제 깊이를 쌓아가야 돼. 깊이. 특히 박사과정 온 사람들은 더 깊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부 때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석사과정 때는 내가 예를 들면 상반신만, 그 다음에 박사과정 오면 얼굴 대신에 깊이.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범위는 좁히고 깊이는 깊게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또 그것들을 한번 또 봤더니 13페이지 우리 두 번째 단락에 7줄을 내려가 보면,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두 번째란 얘기예요. 네, 두 번째 단락에 7번째 줄을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브랜드들은 말이죠,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어떤 지식이겠어요? 여기 브랜드 지식이죠. 브랜드 지식. 브랜드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는 브랜드 자산 가치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브랜드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을 안 사고 이런 그 브랜드들에 대한 지식이 많은 축적되어 있는 그걸 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품 성숙기에서는 우리가 성숙기라는 것은 성숙기라고 동그라미 붙여보시면 우리가 제품이라는 것도 사람처럼 수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 사람을 태어나는 것을 제품에서는 시장에 도입됐다 그래요. 예,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우리 늙어가듯이. 그래서 쇠퇴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사라져. 그럼 죽은 거야. 죽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성숙기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브랜드를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지만 제품에 대해서 성숙기지 브랜드에 대한 성숙기가 아니라 그러면 비슷한 제품들이 이제 거기서 서서히 쇠퇴기를 맞이할 건데 브랜드 자산 가치가 높으면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여놔야 된다. 그래야 성숙기에서도 쇠퇴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빠 읽어봅니다. 자, 제품 성숙기에서는 새로운 고객의 유인보다는 기존 고객의 유지가 보다 중요한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기존 고객을 확보한 파워 브랜드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도 이미 충성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업이 연속적인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 자산 가치를 최대한 빨리 높여놔야 돼. 그래서 충성도를 형성해 놓으면 초우량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브랜드 자산을 우리가 브랜드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브랜드 자산 관리를 얼마나 내가 잘하느냐, 브랜드 마케팅을 잘해서 얼마나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여놓느냐가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런 거 공부해야죠. 이런 수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워낙 강의를 잘하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브랜드 자산 가치를 내가 구축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브랜드 충성도까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노력을 기업들이 하도록 하면 놔두지 않아. 왜? 우리 시장 경제가. 그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자본가, 그러니까 투자가와 경영자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바로 경영자였다. 그러다가 이제 주식회사가 출범하고 그러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 그래서 전문 경영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래서 투자자와 경영자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영자는 요즘의 경영자는 뭐예요? 1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돼. 어디에서?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평가를 잘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성과를 높여놔야 돼. 그러니까 단기적인 1년마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프로모션 쓰는 데 마케팅에서 예를 들면 디스카운트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 관리를 악화시킨다. 오히려 갉아먹는다. 왜냐면 저 제품은 항상 세일해 이런 거지. 그럼 항상 세일한다는 얘기는 그 자산의 가치가 툭툭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의심. 원래 저 가격이었는데 이 사람이 높게 책정해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조작을 하고 있고 이런 의심을 하면서 브랜드 자산 가치가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프로모션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루이비통인가 뭐 어떤 브랜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할인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가치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런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브랜드 자산 가치를 키우려는 노력들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그것들을 쭉 한 4가지 정도 나열을 해놨어요. 그거 밑줄만 그냥 그어볼게요. 자, 어찌됐든 거기 그 다음 단락의 2번째 줄을 보면 강력한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밑줄 하나 더 그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을 보면 2번째 줄에 최근 들어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대입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브랜드 자산 구축이 어렵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밑줄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단기적인 매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판매 촉진 활동, 판촉 활동에 과거보다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럼에 따라서 브랜드 자산이 악화되고 있다. 이해갑니까? 네. 첫 번째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두 번째 17페이지, 16페이지로 갑니다. 자, 17페이지. 나머지는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시간 안 되면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밑줄 그은 것만 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17페이지.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기를 잡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는 아니지만 우리 랩시대 논문 스터디할 때 논문 읽기 제가 이렇게 방법을 그렇게 논문 읽으라고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에요. 저도 그 대학원 석사과정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영어 논문 주면서 다음 주에 발표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영어 번역부터 시작해가 지금처럼 그 번역기도 없었고 그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일단 이게 또 경영학에서 쓰이는 용어하고 일반 사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은 하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막 서로 논문 제목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초록 읽고 서론 읽다가 발표할 때 가가지고 그냥 소리 듣고 발표 못하고 못 끝내고. 이게 뭐냐면 사실 그거 다 필요 없는데 우리 지금 논문 읽기 하는 것처럼 한 20분이면 다 끝나는 거를 논문 하나 파악하는데 그것들을 처음부터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작 그 논문에서 얻고자 하는 키포인트들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밑줄 그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잠이 안 올 때 이거 지금 우리 읽어보세요. 금방 잠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장 세분화의 가속화와 다양한 매체 유형의 등장은 일관성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노력의 유지를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를 해버리니까 타겟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타겟이었는데 시장 세분화가 되면서 다른 욕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워낙 작아지니까 이제 시장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내 고객이었는데 그 고객은 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타겟이 아니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고객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관된 마케팅 노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매체도 예를 들면 매체는 워낙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 신문이나 이런 데다 광고 내려면 굉장히 비싸니까 오히려 막 SNS 또 실제로 소비자들 젊은 친구들은 SNS를 더 통해서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하게 되는데 그쪽은 기본적으로 젊은 친구들 그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가격이 싼 걸 선호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브랜드 전략을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기가 힘들어졌다. 이해하시겠죠? 시장 세분화의 가속화와 다양한 매체 유형의 등장이 일관성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노력의 유지를 어렵게 하더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브랜드 자산을 장기적으로 구축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복수 브랜드 도입이 브랜드 계층 구조의 설계와 각 브랜드에 대한 역할 정립에 어렵게 만드는 것도
브랜드 자산의 구축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밑줄만 그어놓으시고 요건 지금 제가 설명 안 해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복수 브랜드가 뭔지, 그 다음에 브랜드 계층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그걸 이해하고 나서 이걸 읽어보면 아 이것들 때문에 브랜드 자산 가치 구축하기가 어렵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읽어보지 마세요. 밑줄만 끊으시고 넘어갑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단기적 경영 성과에 대한 압력. 그렇죠. 총 같은 데서 단기적 경영 성과에 대한 압력은 장기적 전략적 시각에서 브랜드의 자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강력한 브랜드 구축이 왜 중요한가? 소비자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고 22페이지에 가면은 기업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어. 우리 중요하니까 지금 공부해. 그죠?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공부로 할 필요는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초우량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파워 브랜드를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24페이지로 갑니다. 24페이지에 가면 브랜드 자산의 형성 과정 해가지고 아카가 기업 관점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이미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근데 소비자 관점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한 고객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그 그림을 요거 대신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개 그려지고 있잖아. 요거 아까 그 그림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니까 글만 보겠습니다. 글만. 자, 2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이로 인한 브랜드 자산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 연상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호의적인 연상뿐만이 아니고 호의적 다음에다가 더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우리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일관성. 여러분들은 이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써져 있으면 이게 다른 내용인지 알아. 같은 내용이야. 얘가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쓴 놈이 잘못 쓴 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므로 거기까지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밑줄 그어볼 때만 그러세요. 그러므로 기업은 브랜드 자산의 구축을 위해서 브랜드 도입 전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럼 브랜드 도입 전에 그 말은 여기 요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이런 뜻이잖아. 그죠? 브랜드를 만들기 전이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겠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먼저 구축하고 여기서 브랜드 컨셉을 찾아내야지.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자, 브랜드 자산의 구축을 위해서 브랜드 도입 전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야 돼. 그리고 브랜드 도입 후에는 지속적이고 일관적 있는 마케팅 노력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속에 자사와 관련하여 호의적이면서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들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여기 바로에 써졌는가 보죠. 기업이 표적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들 그랬는데 브랜드 연상들을 다른 말로 고치면 브랜드 이미지죠. 그죠? 브랜드 이미지라고 고칠 수 있고
기업이 표적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포지셔닝. 그러니까 기업이 포지셔닝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브랜드 이미지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지. 자, 기업이 소비자, 표적 소비자의 마음속에 포지셔닝하고 싶은 브랜드 이미지 이게 뭐라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누가? 기업이.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는 뭐에다 동그라미를 또 쳐놓으시냐면 즉 다음에다 기업이에다가 보면 기업이.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기업이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기업이. 그 다음에 도입 후에 지속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노력해가지고 호의적이면서도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들 이게 바로 이런 브랜드 이미지라고 써놨잖아. 근데 거기를 밑줄을 그어놓으면 그 브랜드 이미지, 그 브랜드 이미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긍정적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같은 뜻이 아니고 그 브랜드 이미지가 생략돼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들하고 바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그 합쳐서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괄호를 그렇게 써놓으니까 읽는 사람이 혼동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 거기다는 독특한까지 해가지고 긍정적인 연상들 합쳐서 이게 연상들이 뭐가 되는 거고 브랜드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혼자 읽다 보면 여러분이 막 멘붕 와요. 이게 독특하고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브랜드 이미지라고 얘기했네.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다. 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세 줄 정도로 넘어가 보면 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결합함으로써 그러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뭐냐면 요 포피라는 겁니다. 포피. 그래서 포피는 우리 뭐 마케팅 아직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네 가지 P로 시작되는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결합함으로써 밑줄 결합함으로써 실제로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강력하고 호의적인 브랜드 연상 거기다 강력하고 독특하고 호의적인 브랜드 연상을 기반으로 기업이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포피를 통해 가지고 결국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강력하고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 지금 누가 노력하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맨 아래줄에 보면 강력한 브랜드 구축은 명확한 브랜드 컨셉의 정의 그러니까 브랜드 컨셉을 정의하고 여기 그 전에 뭘 했으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했으니까 그 다음에 브랜드 컨셉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브랜드 구성 요소를 만들어야 돼. 여기 요소가 아니라 브랜드 구성 요소 브랜드 구성 요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자 명확한 브랜드 컨셉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브랜드 명과 로고 디자인 등의 개발에서 출발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브랜드 명, 브랜드 구성 요소들은 컨셉을 도출한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 이름부터 지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러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오늘 책들이 없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8시 반에 가야 되는데. 예,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평일에는 8시 거의 먹이는데. 지금 다른 것도 없고 맞아. 요즘에 9시 반 자꾸 조금씩 늦춰져. 그래서 9시 반 제일 긴장을. 제일 뜨겁지. 우리는 또 거의 9시 나 안가지 못 봐. 10시. 무슨 그때 들어갈 때도 있어. 아 그래? 원래 이제 있잖아. 6시, 7시에 집에 가서. 그때 커피 드시면 돼요. 안에. 아 예. 그러니까 그다냐.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각자 또 완성도가 외국어는 이렇게 복잡해요. 여기 이게 원래 저번에 했던 건데 이게 거의 메인이 있어요. 많아. 바꿔야 되겠다. 4개로. 고생이 다르네. 오세요. 또 멋진 발표기 당했습니다. 우리 바로 응, 8시 반부터. 아 오늘 그냥 술 먹지 마시고. 아이고, 신발 때문에. 슈즈, 핏. 이렇게. 커피 안 드시고요. 우와. 어때요? 이 박사님, 학교에서 근무하시고, 네네. 강의도 하시고, 가능합니다. 파트로 한번 가지. 아, 안 돼요. 이중. 예,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 공부하는 데다가 이름 올리고 하는 일단 예? 아, 제가요? 그래서 이름 진행되면서 강좌를 인터가 올리면 예. 찾아가는 강의 해주고 아, 근데 저 안, 예. 그럼 감사합니다. 순정하면 되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봉표를 좀 하고 브랜드 그 있지 아. 그거 시켜야 되는 그 들어가야 돼
제 거. 머리 바로 밑에 지금 토요일하고 수요일 조금 들었어. 식사 참 귀찮은데 일단은 구술 시험 문제 받으려면은 또 중대 학술이 발표하면 된다고 그래 하셔갖고 이왕이면 뭐 2학기 때 미리 한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리 해야 돼. 아니면 나중에 학습하면 그것도 이렇게.
5개니까. 정리가 안 되지. 저도 글씨 뭐 악필이 있더라고요. 뭐 할게 없어. 양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그 있는 틀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틀 중심으로 어떻게 논문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러분은 그거에다 더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론들을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것도 얘기를 이용할 수 있을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논문 주제를 빨리빨리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인증은 지난주에 했던 거에서 이론이 몇 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론은 내가 물어볼 줄 알고 읽어보고 왔어요. 다른 이론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이론. 자, 일단 유사성 매력 이론은 뭐예요? 보지 말고. 유사성 매력 이론은 뭐예요? 여러분 뭐 그 논문 한번 써보세요. 유사성 매력 이론은 시뮬레라 스펙션 비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사할수록 매력을 느끼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학적으로 하면 유효한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뮬레러스 어트랙션 비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인플루언서 그러다 보면 협곡 같은 인플루언서와 내가 유사할수록 유사할수록 그 협곡이나 이런 그거를 선호하게 되고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더라. 그죠? 자, 원래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진 이론이에요. 유사성 매력 이론이라는 것은 시뮬레러스 어트랙션 시리라는 것은 원래는 비트윈 피플 사람들 간에 어울리는 사람들 간에 형성된 관계인데 이걸 이제 햇꽃을 사람들랑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우리 바로 전 시간 했잖아. 브랜드를 뭐예요? 사람처럼 해서 있었잖아. 그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나하고 이상하면 그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사용하겠죠. 그 브랜드를 사용하겠죠. 그거 설명할 수 있다고.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너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나오면 이 이론을 내가 배운 것 중에서 어떤 것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논문을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이론이 언제든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페이지에 가면 이게 또 굉장히 신기하게 잘 나오는 게 아까 우리 우리가 리얼 셀프가 있고 아이디어 셀프가 있거든요. 요거는 내가 지금 현재에 나도 자신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셀프를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해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요거는 내 자아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요 비헤이비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리얼 셀프하고 비교하면 쉽게 다 인식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아이디어 셀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읽으면서 요 일치성이 왜 중요한가를 여기 중간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놔야 되는 게 인지 부조화라고 인지.